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박사 스님이면서 동네 스님 같은 친근한 혜민 스님의 수필집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중에서 관계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혜민 스님은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하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불광사의 부주지, 현재 마음치유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스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법으로 공감을 통하여 삶의 문제에 다가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지요. 스님의 다정한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수호서재 지은이 혜민 관계 세상은 고리처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중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픕니다. 나와 연결된 고리들이 좀 더 편안해지시길, 좀 더 서로를 아껴주시길. 선방에서의 작은 깨달음. 가을 한거를 시작한 8월 말과는 다르게 봉암사의 9월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다. 이번 안거 기간에는 보통 때보다 조금 많은 10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수행 정진을 하고 있다. 새벽 3시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예불을 올리러 법당으로 향하며 처마 위를 올려다보면 투명한 하늘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인다. 희양산의 청량한 기운과 절 주변을 감싸는 맑은 계곡물 소리는 내 마음을 지금 현재 여기에 깨어있도록 만든다. 이번 산철에 내가 맡은 소임은 간상장이다. 간상은 부엌에서 만들어내준 그날의 여러 음식들을 상에 잘 차려서 전체 대중스님들이 바로 공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소임이다. 간상을 보는 7명 스님들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승려가 된 횟수가 가장 많아 간상장을 맡게 되었다. 다들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라 간상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서로서로 화합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는 바루공양 상을 차리느라 한 명 한 명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선배 스님께서 갑자기 간상장인 나를 부르시더니 부엌 밖에 있는 계단을 간상팀에서 나와서 청소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왜 간상팀에게 시키는 건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상 준비하는 것도 다들 너무 바쁜데 청소일까지 시키는 선배 스님이 야속했다.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다는 사실을 분명 아실 텐데 본인이 계단을 다니면서 불편했다면 본인 스스로 치우면 될 것을 왜 바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전가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날 간상소임을 다 마치고 나는 그 선배 스님처럼 자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을 다른 후배 스님에게 떠넘기는 승려가 되지 말자고 생각하며 혼자 조용히 계단을 쓸었다. 그런데 막상 계단을 다 쓰는 데는 사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냥 하면 됐을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괜한 번뇌를 일으켰다는 생각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사실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은 주어진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저항하면서 쏟는 생각의 에너지에서 온다. 막상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억울하게 하고 있다는 심리적 저항이 종종 일어난다. 그 생각의 무게만큼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물론 호의를 권리로 알면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내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를 하면 짜증과 불만이 정비례로 올라오고 저항이 커질수록 내 마음만 괴롭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들은 너무 많은 분별심으로 인해 싫은 것이 너무 많은 상태로 살지 말고 날마다 좋은 날, 즉 추우면 좀 추운 대로, 더우면 좀 더운 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법을 터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고 가르치신다. 공양과 관련해 또 다른 작은 깨달음의 에피소드가 있다. 봉암사의 경우 아침, 점심은 바로 공양을 하지만 저녁 공양은 약석이라고 해서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스님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저녁은 바닥에 앉아 바루를 펴고 먹는 공양이 아닌 식탁 테이블에 앉아 접시에 적은 양을 담아서 먹는 상공양으로 대체한다. 그런데 저녁 상공양을 할 때면 승려가 된 순서대로 앉기 때문에 나는 어김없이 무표정한 어느 한 스님과 마주 앉아야 했다. 처음엔 그 스님과 편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볼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말을 걸었는데 스님은 내 질문에 대해 아주 짧게만 답할 뿐 나와 말을 섞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하루 이틀 저녁 공양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무표정한 그 스님과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 마주보며 저녁 공양을 하는 것이 점점 편치 않아졌다. 혹시 저 스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나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닌지 괜히 좀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무표정의 말없는 스님과 저녁 공양을 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내 안에서 아차 하는 깨달음이 엉뚱하게도 도서관에서 일어났다. 봉암사 내에 있는 도서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곳을 찾는 스님은 산철 안거 기간 동안 나와 또 다른 스님 한 분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보름 동안 도서관 안에서 넓은 책상을 함께 나누어 쓰면서도 그 스님과 나는 단 한 번의 대화나 관심의 눈빛도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을 깨닫는 순간 매일 저녁 무표정으로 말없이 내 앞에 앉아 공양을 하는 그 스님의 모습이나 도서관에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내 모습이나 하나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감정이나 선입견이 있어 도서관의 그 스님에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표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또 아니었다. 그저 지금 보는 원각경이라는 부처님 경전에 마음이 온통 열중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그 스님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앞에서 저녁을 먹는 그 스님도 나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안거가 시작된 지 3주쯤 지났을까? 저녁 공양 때마다 마주 앉게 되는 그 스님과 아주 우연히 차를 함께 마실 기회가 생겼다. 본인이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내 앞에 놓아주며 편안한 얼굴로 말을 건네는 그 스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온갖 추측과 부정적인 상상을 한 후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한다. 그 지레짐작이
본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상대에게 투사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도 실제로 그럴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연습한다. 물론 상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다. 공양 후 설거지와 뒷정리를 모두 마치고 간상을 보는 스님들과 함께 계곡을 따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만들어준 멋있는 산길을 포행한다. 수행의 길을 도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고도 감사한 일이다. 쌀쌀한 새벽과는 달리 낮 시간은 아직도 여름 같다. 친구나 가족,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거, 돛 닦는 수행과도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에 맞게 포기하고 절제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또 수행입니다. 상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최악의 경우로 지레짐작한 후 내가 먼저 그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추세요. 마지막 말을 하고 깨뜨리려는 그 충동을 참으세요. 나중에 내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로 인해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끌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해봐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만날 수 있어요. 잡으려 하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서로 즐거울 때 그 인연은 계속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의 수위가 비슷하거나 살짝 차이가 나는 것이 좋아요. 한쪽이 너무 빨리 과도하게 좋아하면 부담되거나 무섭거나 귀찮아지거나 합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처음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투사한 내 기대와 환상의 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자기 친해지는 친구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꼭 그런 친구와 적이 됩니다. 너무 친해서 못할 말도 다 하는 그런 사이는 거꾸로 말하면 쉽게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급속도로 친해져서 갑자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구속받는다는 느낌이나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 때문에 또 갑자기 싫어질 수 있어요. 신뢰를 쌓고 정이 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법이지요. 인연이면 만나지겠지 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툭 하면 외롭다 외롭다 하시는 분들,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처럼 내 인연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내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지 않아요. 하늘이 점재한 대통령감이라도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별로고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좋은데 이번엔 주위 사람들이 말리고 누군가와 연인이 된다는 것 분명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딱 맞는 시절 인연이 찾아와요. 스님, 드디어 알았어요. 맞선에 성공할 확률은 10대 1 정도라는 사실을요. 한 10명 정도를 만나야 그쪽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쪽을 좋아하는 인연이 나타나더라고요. 내 운명이 정해놓은 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과 정을 붙이며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당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매일 아침 당신이 내 마음의 출발지라고요. 약속을 일주일 혹은 한 달 후로 잡은 뒤 드디어 만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만남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즉각 이루어지는 세상의 속도 속에서 잠시의 기다림으로 만남을 손꼽는다면 그 사람과 그 순간이 아주 특별해져요.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면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좋아하면 시간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핑계를 대거나 설명을 하거든 바로 알아차리세요.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 자주 서운하고 잘 삐치세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내성적인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 근본은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좋아해서가 아닌지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초연하게 거리를 두세요. 인연이면 다가옵니다.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집착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놓아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어느 순간 만들어져요. 그 사람과의 이별, 마음 많이 아프셨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솔직히 그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와 원래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인간관계는 어긋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낄 때 자세히 보세요. 내가 혹은 상대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해주고 나서 왜 내가 해준 만큼 너는 안 해주냐 하고 서운해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해주지 마세요. 아니면 해주고 나서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정도만 해주세요. 바라는 것이 느껴지면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챙겨주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받아 결국에는 서로가 감당이 안 되는 채무 관계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난로를 다루듯 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가까이 다가오면 한 걸음만 뒷걸음 하세요. 집착은 꼭 사랑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분명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착에는 사랑과 달리 내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미묘한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 끝에 가선 꼭 불편해져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참지만 말고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세요. 참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 집안에서 자란 형제도 각기 다른 관점과 습관이 있어요.
나에게 맞추라고만 하지 말고 다름을 허락해 주세요. 처음에는 나와 다른 점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나와 다른 점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처음엔 너무도 좋아했던 사람을 지금은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요. 바로 깨달으세요. 사랑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마음이란 놈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가를, 마음 설레는 사랑이 왔을 때 미움과 질투, 그리움과 아쉬움, 심지어는 증오와 비참함도 한 배를 타고 오는 승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대가 나를 만나기 전에 함께했던 다른 연인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는 나와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말할지 알려주는 척도가 됩니다. 세상에서 나의 반쪽을 찾아 내 부족한 면을 상대가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건강한 연인 관계는 내가 반달이 아닌 이미 온전한 보름달과 같이 홀로 섰을 때 나와 비슷한 또 다른 보름달과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나 이루어집니다. 둘이 만나 억지로 서로에게 맞추면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밝고 건강한 보름달 두 개가 하늘에 떠 서로의 개성과 관심을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모습을 밝게 비추어주는 관계를 이루세요. 서운한 감정 다루기.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의외로 인간관계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외적 요인에 의해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좋았던 인간관계도 처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종종 서운하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해 불쑥 올라올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즉 서운한 마음은 잘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초기 경보등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다른 감정과는 달리 서운한 마음은 참 오묘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자니 너무도 구차해 보이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힘든 감정 같아요. 차라리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슬프면 슬프니까 울면 되는데 서운한 감정은 마음에 담아만 둘 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감정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영어권에 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나 너한테 좀 서운해 라는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hurt, 슬퍼, sad, 후회돼, regret, 화가 나, mad 같은 식의 유사 표현들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나 너한테 좀 서운해 라는 뉘앙스에 딱 맞는 표현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서운하다라는 우리말의 의미가 조금 특별해요. 서운하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속으로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 기대를 저버리거나 무시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니? 네가 내 표정이나 상황을 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맞춰줘야지 왜 그걸 못해? 가 바로 서운하다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영어나 독일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말은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뿐 아니라 전후 상황을 염두에 둔 얼굴 표정이나 몸짓, 억양이나 목소리 크기, 그 사람과의 거리나 시선 등으로도 의사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많이 써서 영어로 대화할 때보다 우리나라 말은 눈치가 빨라야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서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표정으로 말하지 말고 말로 이야기하라고 부모가 가르치는 반면 우리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답을 한다고 혼나면서 자라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서양인들에 비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서운함을 느끼는지 살펴볼까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해준 것에 비해 내게 좀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나 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서운함이 확 올라온다고 해요. 반대로 가족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쳐 일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져 서운해하는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댁 식구와의 갈등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 서운한 경우도 있고,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의 경우에는 초기에 보여줬던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묻는 말에 대답조차 건성인 상대에게 서운해지지요. 회사에서는 내가 야근하며 만든 프로젝트를 자기 것처럼 올리는 상사, 나를 존중하지 않는 동료나 후배에게 서운함을 느끼지요. 그런데 제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매번 읽어내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의 신통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아채고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라도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에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느냐고 속으로만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풀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푸는 방법은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하느냐고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운함은 잘만 표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감정의 응어리가 단단해지면서 서운했던 것이 꽁한 감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상태까지 끌고 와서 뒤늦게 표현하려고 하면 눌러놓았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상대를 향해 본인도 모르게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 필시 초기에 올라온 그 느낌을 놓치지 말고 잘 표현해야 합니다. 단 표현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본인이 화가 나 있을 때 서운함을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할 때 내가 지금 느끼는 상태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멋쩍을 수 있어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한 내 감정을 누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말투로 나 살짝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올라온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좀 더 깊게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은 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작게라도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자립심 없이 자꾸 상대에게 기대려고만 하는지, 왜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성장 배경이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정과 관심을 남들로부터 자꾸 받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닌지, 나도 미처 몰랐던 어떤 상처 때문에 남들보다 더 쉽게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서운함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또 예전에 누군가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서운한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내가 느끼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세요. 상대가 처음엔 상처를 받아도 결국엔 고마워합니다. 진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단번에 자유롭게 합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와 동료는 나에게 무조건 기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명백한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실수하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친구, 훌륭한 동료입니다. 내 마음에 딱 맞게 좀 못 맞춰주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춰달라는 내 마음의 틀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24시간 그 틀에 맞춰줄 사람, 세상 그 어느 성자라도 못해요.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오해와 괴로움은 대화의 부재에서 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의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의 끈을 오랫동안 놓지 마세요.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는데 그를 벌하기 위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라는 벌을 주는 것인데 대화 거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또한 나는 상대를 벌하기 위해 일부러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는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나만 답답해지고 화만 더 나지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도 말로 푸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더 많이 베풀면 됩니다. 많이 베풀수록 그의 말을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싶으면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세요.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상대는 나에게 그만큼 해주지 않는가 하고 계산하면 관계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지혜로운 이는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나를 생각해서 상대의 마음을 우선 감동시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이는 무턱대고 부탁부터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누구를 안다고 하거나 일에 의무감을 강조하거나 그도 아니면 무조건 사정만 합니다. 상대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나서지 마세요. 내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상대는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하는 내 행동이 폭력적이고 자기 삶의 통제권을 내가 마음대로 빼앗았다고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편을 들지 말고 양쪽 말만 잘 들어주세요.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크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시각화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태풍이고 내가 태풍의 눈이라고. 태풍에 휘말리지 말고 고요한 태풍의 눈에서 나오는 지혜의 소리를 따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안 어디에 열등감이 아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살다 보면 내 안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나보다 학벌 좋은 동료, 집안이 부자인 동서,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난 친구, 얼굴이나 몸매가 멋있는 사람 등등.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그런 조건들만 보면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나보다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나에게는 없는 그 사람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부러운 점이라고 들여다보면 그 점이 또 그 사람에겐 괴로움입니다. 학력이나 집안이나 외모같이 크고 잘 보이는 것들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속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머가 있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잘 베푸는지, 자리를 양보하는지, 아랫사람을 잘 이끌어주는지 등을 알아야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됨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 볼 때 학력, 집안, 외모에 너무 속지 마세요. 처음엔 말로 감동할 수 있지만 행동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이란 자기 눈에 남의 잘못들만 보이는 사람. 관계에서의 문제는 일시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변해줄 리도 없고 누적된 서운한 감정들이 돌연 사라질 리도 만무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몰랐던 그의 사정을 이해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면서 그전보다는 살짝 너그러워진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위로가 어두운 밤 누군가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거친 세상 속의 친근한 미소가 되었으면, 상처받은 이에게 나는 그래도 네 편이야 하고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이 되었으면, 완벽하지 않은 나,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온전합니다. 해민 두 손 모아. 편안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